이해부터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모습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했다. 그런 열망으로 사람들은 지도를 탄생시켰다. 지도는 단순히 지역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땅에 대한 정보를 담고 활용되도록 제작됐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작한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부터 일제가 침탈용으로 제작한 현대지도까지 고지도 속에 담긴 시대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조선시대 세계지도부터 한반도를 담아낸 지도들까지 다양한 옛 지도를 감상할 수 있는 임실문화원 고지도전. 전시된 수많은 지도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고지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임실현을 그린 지도다. 이건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지도네요. 예. 우리가 김정호 선생님 하면 대동여지도만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동여지도로 완성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지도 제작에 평생을 다하신 분입니다. 네. 이 지도는 동요도라고 1850년도에 네. 김정호 선생님이 그린 전국 지도입니다.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 중 가장 정밀한 지도인 동여도.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에 제작한 동여도는 조선 전 국토를 가로 80리, 세로 120리 크기로 잘라 제작했는데, 김정호가 직접 그리고 색을 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시면 각 행정구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도로망들이 네.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줄기와 물줄기, 그다음에 지역 지명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지역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를 보면 이렇게 붉은 선으로 돼 있는데 또 붉은 점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도에서 길을 표시한 붉은색 실선, 그 위에 작은 점들이 있는데, 전시회에 함께 소개되고 있는 김정호의 또 다른 지도인 청구도엔 붉은 실선으로만 길이 표시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여도에 나타난 이 점들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건 지역과 지역의 어떤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10리 단위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10리요? 예. 10리 하면 지금 4km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실에서 장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70리? 약 70리 정도. 김정호는 지도를 보는 사람이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10리마다 점을 표시했다. 일종의 축척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런데 점들을 자세히 보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찍은 점들의 간격이 이처럼 불규칙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는 이게 상당히 넓고 이제 중간에 고개 무슨 치 무슨 령 이런 게 있었던데 이제 사이가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만큼이지만 당신은 심리를 이만큼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제 감각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가파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들의 간격을 자세히 보면 평지에서의 한 칸 간격은 길게, 산이나 고개를 넘어가는 간격은 짧게 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지도만으로도 평지와 고개 지형을 짐작할 수 있었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평생에 걸쳐 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다. 김정우가 만든 수많은 지도 중 그를 대표하는 지도는 대동여지도다. 전시장 한쪽에서 만날 수 있는 대동여지 전도. 대동여지도를 1m 크기로 축소한 지도다. 실제 대동여지도는 남북 6.6m, 동서 4.1m의 거대한 크기로 3층 높이의 벽면이 있어야 걸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김정우의 대표 지도가 대동여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동여도의 내용이 훨씬 자세하고 완성도도 높아 보인다. 실제로 동여도에 표기된 행정구역은 대동여지도보다 약 6천여 개가 더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우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 고지도의 최고 걸작으로 대동여지도를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당시엔 매번 지도를 만들 때마다 손으로 일일이 필사를 해야 했다.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일수록 필사하기가 어려웠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볼 수 없었다. 자기만의 전국 지리지를 계속해서 편찬하다가 수정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리 지도를 자세하게 만들어도 수요층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지도는 손으로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일반 학자들이나 아주 고관 대작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도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려고 했던 김정호. 필사의 한계를 느낀 그가 내린 결론은 지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김정호는 그동안 습득한 지도 제작 기술을 목판에 새겨 넣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조선 지도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여지도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위대한 지도가 대동여지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자 이제 목판 인쇄라는 방법을 고용하면서 생각해내면서 그 전에 지도를 그대로 목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목판의 한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끝 하나하나까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명하고 생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호들을 써서 글자를 대체하고 159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지도와 다를 바 없는 대동여지도. 이런 지도를 만든 김정우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 않다. 흔히 김정우 하면 지도를 만들기 위해 백두산을 8번 오르고 갖은 고생을 하며 전국을 수없이 답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만든 조선어 독본이었다. 이 군에서 저 군으로, 이 도에서 저 도로 10여 년 후에 마침내 유명한 대동여지도의 원고를 완성하였다. 그동안 팔도를 돌아다닌 것이 3번, 백두산에 오른 것이 8차례라 한다. 이 책에선 대동여지도에 담긴 국가 기밀이 다른 나라로 새어갈 것을 우려한 흥성대원군이 김정우를 옥에 가두고 대동여지도 목판을 모두 압수해 불태웠다고 전하고 있다. 대원군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외국을 강하게 배척하는 어른이시라 이 지도를 보시고 크게 놓아사 함부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라의 비밀이 다른 나라에 누설되면 큰일이 아니냐 하시고 그 지도판을 압수하는 동시에 곧 정호 부녀를 잡아 옥에 가두시더니 부녀는 그 후 얼마 아니 가서 옥중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였는지 통탄을 품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어 독본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 처음으로 김정호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오더니 위대한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이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라는 게 이제 좀 일단 의심스럽고요.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 그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다 논박이 거의 가능해진 게 숭실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 목판이 발견이 돼서 이미 수장고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있고 김정호가 여러 차례 연습을 해서 찍었던 자료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김정호가 일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는 없지만 그 사람이 손으로 수많이 베꼈었던 그런 지리지 초고본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국가에서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국가에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저런 지도를 만들게끔 장려를 해서 국가에서 지도를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고 이 사람이 신헌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고위층 무관의 집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요새 학설입니다. 이제 임실 지도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이 지도는 전국의 9년을 8첩의 지도책으로 만든 해동지도 속의 임실현의 모습입니다. 해동지도에 수록된 지도는 지도 여백에 이렇게 주기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도만 그린 게 아니라 예. 자세히 적혀져 있네요. 예. 임실현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들하고 그때 당시 그 임실의 읍면들, 면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군사, 세금 뭐 이런 것들을 그 지도 여백에다가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을 해서 그때 당시 임실의 어떤 그 역사를 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문지리네요. 뭐 예. 인구라든가 군사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인구는 안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니까 군역에 네. 예, 군역에 지금 동원될 수 있는 아. 사람들을 좀 써줬거든요. 예. 이렇게 보니 군량미 같으면 뭐 1,362석. 아, 예. 그런 게 나와 있네요. 예. 9년의 지형은 물론 마을 수부터 인구, 군사, 세금까지 통계 정보들을 지도 한 장에 담은 해동지도. 이런 지도를 9년 지도라 하는데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기본 단위였던 부, 목, 군, 현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로 국가 차원에서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국가에서 보통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재정경제부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데서 전국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330개 지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라고 해서 책으로 만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펴봐라 이렇게 하면은 딱 펼치면은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이 동네는 지금 식량이 세금이 작년에 얼마 거쳤고 여기서 징발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고 군대는 어디고 여기서 전쟁이 나면 여기에 진을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지도에다가 지리지를 합친 형태가 되는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지도인데 저런 거를 사용했을 정도면 국가의 아주 최고위직들이나 아마 열람을 했을 정도의 아주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지도고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제작된 9년 지도는 각 지역의 지형과 삶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만큼 매우 상세하고 정밀하게 제작됐다. 그런데 임실 9년 지도에선 실제와 다른 부분도 눈에 띈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지도상에 굉장히 크게 표현된 산이 있고 여기 지금 1872년 지도에도 사실은 용요산 지금 관하의 뒤쪽에 있는 용요산이 굉장히 이제 중첩돼 있고 험하게 기골이 아주 장대하게 이제 그려졌는데 실제로 용요산은 그렇게 부드러운 허리거든요. 이 요자가
부드러운 허리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어지간한 산들은 이제 고지가 좀 높으니까 대충 알겠는데 이제 우남산이라든가 나래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접산, 내접봉 이렇게 부르는 이런 산들은 지도상에 굉장히 높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좀 가보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렇게 험하고 그냥 뭐 절벽이 막 솟아있는 것 같은 이런 산형을 제가 못 봤어요. 해동지도와 지승의 임실 현지도에 커다란 두 봉우리로 표현된 내접산. 과연 실제의 내접산은 어떤 모습일까? 임실군 덕치면 지도상의 내접산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실제 지형을 둘러봐도 지도상에 표현된 것처럼 높은 산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 내접산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택미산이라고 부르고 이제 택미산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야트막한 산입니다. 사실 이 산을 좀 찾으려고 이제 이 동네 이근동을 좀 돌아다녔었는데 문헌상에 나와 있는 위치사하고 저 자리가 딱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내접의 뜻이 내맥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기록은 돼 있어서 내맥이 없으면 이제 산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두 봉우리가 있다는 뜻인데 두 봉우리가 있어서 이게 접이라는 얘기를 쓴 것 같고 내맥은 이제 둘만이 서로 붙어 있다는 뜻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산이라기보단 동네 뒷동산처럼 보이는 내접산. 이런 작은 산이 지도상에선 왜 큰 산으로 표현된 것일까? 여기는 구림천에서 내려오는 치천하고 이쪽 청홍 쪽에서 내려오는 두 물이 합쳐지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내왕하는 데이기도 하고 쉬었다 가는 데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순창으로 갈 때 이제 나루를 건너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미산이 아니면 내접산이 이제 그런 위치를 또 설명해 주는 곳은 아닐까. 실제 9년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필요했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도다. 때문에 임실 사람들에게 위치적으로 중요했던 내접산을 지도상에 실제보다 강조해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 한 지도 내에 어떤 걸 담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에게 유용하고 그런 정보를 거기다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내접산이 있는 데는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이 지역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9년 지도는 조선시대 후반 예술성 높은 회화식 지도로 제작된다. 마치 국토의 초성화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1872년 9년 지도. 당시 화원들의 회화적 역량과 기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저 지도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도라고 할 수가 있고 지방에서 자기 지역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도이기도 해요. 가장 아름답고 조선시대 마지막을 빛내준 지도인데 도에 소속된 공무원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 화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려주는데 이게 지역마다 화가들 능력차가 조금 났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가 가장 탁월한 화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예향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전라도의 지도는 하나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남원부 지도하고 이 임실현 지도를 살펴보면 방금 봐왔던 지도보다 훨씬 컬러풀해요. 예. 굉장히 회화적이거든요. 예. 이 산 표현도 그렇고. 임실 이렇게 산세랑 이렇게 물줄기를 보시면 예. 지금 이게 임시천이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예. 이렇게 흘러서 지금 섬진강으로 합류해가지고
예. 임시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산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국 문양으로 휘들어와 가지고 예. 그때 그 객사에 있는 예. 지금 운수봉 아래에 예. 도아리를 탁 튼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때 주요했던 그 관청들이 예. 지금 운수봉이라든가 용효산이라든가 이 용요산도 사실은 관아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냐면 사요산이었어요. 뱀사자예요. 예, 뱀사자였던 사요산이 여기에 관아가 들어오면서 혈령이 들어오니까 사요산으로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용요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의 허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이 임실현의 읍의 북쪽으로 이것을 딱 막아줘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 표시된 이 그림은 약간 인식이 반영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역의 경관과 분위기, 강조하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내용까지 예술성 높게 담아낸 회화식 지도인 1872년 9년 지도. 조선 지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고지도들 사이 현대적인 모습을 뽐내는 지도 한 장. 1910년에 제작된 임실 지도로 지도를 만든 건 조선이 아닌 일제였다. 실제로 일제는 1910년 한일 병합 이전부터 조선에 비밀 측량요원을 잠입시켜 우리의 산천을 은밀하게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18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은 이제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몰래 비밀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지도들이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런 지도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분명히 아마 무기로 사용이 됐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저기서 지도 제작자가 항상 그 육군 지도 측량부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만드는 지도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침략의 목적이 뚜렷이 있는 지도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뼈아픈 우리의 역사가 지도 한 장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만들며 지도 제작 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켜 왔지만 나라가 힘없이 휘청거리는 사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지도는 조선이 아닌 일제에 의해 제작되고 만다. 국토의 모습과 지도를 그린 사람들의 생각, 시대상까지 반영돼 만들어진 고지도. 그것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박물관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양한 지도들을 만들었고 하나하나가 개성이 뚜렷한 지도들인데 이 하나하나를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이제 그 규장각이라던가 장서각 같은 사이트에 원본 지도를 다 핸드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지도를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사극이라든지 옛날 영화를 본다면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시대 사람하고 좀 더 가까이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당시 사람들, 조선 사람들, 혹시 학자 아니면 일반인들이 자기 땅 그리고 우리 땅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저거였거든요. 세계는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제 도입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